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공개 비판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과 법치가 파괴되고 있다며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했고 검찰 출신 신현수 민정수석도 교체했습니다. LH 직원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신도시를 가보니 쪼개기 매입과 나무 심기 등 보상을 염두에 둔 정황이 적지 않았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를 밝히는 게 조사의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요양병원 환자 등 3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져 이틀 연속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으로 숨졌을 확률은 극히 낮다며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잠겼던 대전 아파트의 침수 원인을 전문가와 조사했더니 인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인근 배수로관리소 홀이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논란이 된 지 1년, 소수자 관련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은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변 전 하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한 지 사흘 만입니다. 윤 총장은 검찰과 반부패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더 볼 수 없었다고 사퇴의 변을 남겼습니다. 첫 소식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표 3시간 전에야 예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 내용은 결국 총장직 사퇴였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이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총장은 사법 선진국처럼 중대 범죄는 수사를 했던 검사가 기소와 재판까지 맡아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중수청 설치가 반부패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윤 총장 측근들은 윤 총장이 전부터 거취를 고민해왔다며 특히 중수청이 검찰 개혁보단 자신을 노린 조치라고 이해해 사의를 마음먹었다고 전했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계 진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수사 등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2019년 역대 최초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채널A 사건 수사 등으로 여권과의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뒤엔 법정 공방까지 벌이며 직을 지켰지만 결국 임기 넉 달을 남긴 채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그럼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해서 검찰 반응을 비롯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덕수 기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 물러나겠다고 밝힌 게 오후 2시쯤이었고요. 그 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윤 총장은 사의 표명 뒤에도 대한변협 회장을 면담하는 등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표 수리를 위한 행정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통상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면 수리가 가능한지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미 사의를 수용한 만큼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윤 총장은 사표 수리 때까지 휴가를 쓰며 출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또 대검 참모진에 이임식을 열지 않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오늘 오후 퇴근하면서 청사 1층에서 직원들과 간단한 환송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27년 공직생활 동안 후회 없이 일했다고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고 또 사의 표명까지 사흘이 긴박하게 지나갔는데 이 검찰 내부에서는 뭐라고들 합니까? 네, 일선 검사들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중수청 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현실적으로 일을 맡기는 어려운 만큼 총장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윤 총장 사태가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아쉽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대검이 어제까지 중수청 법안에 대한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한 만큼 총장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섰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의 사퇴로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후임 총장으로 누가 올지,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이른바 권력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불투명한 검찰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온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전격 수리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수경 기자, 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1시간 만에 곧바로 수용했어요. 네, 청와대는 더 이상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청와대 발표들을 요약하면 속전속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 또한 이례적으로 짧았습니다. 단 한 문장만 발표했습니다.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붙이면서 굳이 각을 세워서 크게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로 읽힙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는데요. 하지만 최근 윤 총장의 행보에 청와대는 우회적이지만 분명하게 불쾌감을 표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짤막한 한마디로 사의를 수용하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네, 민정수석 사표도요.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류했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좀 더 길 거란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신수석 사표 수리 발표는 윤 총장 사의 수용 불과 45분 뒤에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22일 거취를 일임받은 지 열흘 만입니다. 임명 63일 만에 물러나는 만큼 문재인 정부 최단명 민정수석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면도 있지만 사실 윤 총장 입장 발표 이후 청와대 안팎에서는 신수석의 사표도 곧 수리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들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신수석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었고요.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 등 굵직한 검찰 개혁 이슈들에서 시각차를 보인 만큼 더 이상 함께 가긴 어렵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검찰을 둘러싸고 계속된 갈등 국면을 이제 매듭 짓고 앞으로는 민생 현안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으로 임명된 김진국 감사위원은 변호사 출신인데요. 검찰과의 관계를 위해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일은 이제 없다, 이런 시그널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윤 총장 사태로 돌아가서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사퇴를 결정했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의하고 무도한 정권이 검찰총장마저 축출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범보수 야권에서는 윤 총장과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되는데 정치권 파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속보입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진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을 다시 찾아가 봤더니 해당 직원들이 높은 보상금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들였던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먼저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LH 직원 4명이 15억 원을 주고 산 경기도 시흥의 한 농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3,900여 제곱미터. 4명이 각각 나눠 가졌는데 최소 면적이 667제곱미터입니다. 개발되면 다른 땅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쪼개기 방식으로 땅을 공동 매입하면서 각각 1,000제곱미터 이상씩 사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직업윤리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문제가 있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지에 어린 나무들을 집중적으로 심었다는 점입니다. 나무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던데. 며칠 안 돼요. 아무튼 그렇게만 아셔요. 나무 하나 뽑아보시면 알잖아. 심어야 돼요. 안 심으면 벌금 나옵니다. 농지 취득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농민과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서류 몇 장만 내면 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농지 취득 증명서만 있으면 사후 규제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산 땅의 90%가 논과 밭입니다. 많이 심으면 누가 농사 지려고 많이 심어 나중에 지상권 보상받으려고 많이 심지. 그걸 몇 년 계속 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년 될수록 더 비싸지고. KBS가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외지인 비율은 73%. 원주민보다는 나중에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의 자금이 많이 흘러들었고 LH 직원들도 그런 외지인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LH 직원들의 일탈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3년 전 3기 신도시 발표 때도 도면이 유출돼서 해당 지역이 신도시에서 빠지기도 했죠. 이번엔 한 현직 직원이 인터넷에서 돈을 받고 토지 경매를 강의하다가 적발돼 내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지 투자 방법을 알려준다는 인터넷 유료 사이트입니다. 토지 경험 18년을 녹였다. 토지 경매의 1등 스타 강사라며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 토지 보상을 맡고 있는 현직 LH 직원입니다. 5번에 23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집중적으로 한 강의는 토지 경매 방법입니다. LH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가는 전문 강사는 아니어서 전시 안 하는 건 제 실수 맞고요. 제가 강의로 23만 원 하지만 보수를 받은 게 1도 없거든요. LH는 업무의 영리 활동을 금지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LH 직원들의 일탈 행동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입니다. 2018년 10월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였던 고향 원흥의 도면이 LH에서 유출된 겁니다. 해당 직원들은 경징계에 그쳤고 한 명은 나중에 승진까지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주택 투자 등에 대해 조언해준다며 1억 3천여만 원을 받거나 추첨제 분양 등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아파트 15채를 소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기존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후적으로도 계속 관리 감독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LH는 모든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신뢰를 회복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틀 연속 강하게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부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 안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개인적인 일탈인지 구조적인 부패에 따른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 세권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제도 개선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총리실이 주축이 되고 국토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모두 8곳. 국토부 공무원과 유관 공공기업 직원, 관할 지자체 직무 관련 공무원이 대상인데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의 거래 내역도 살핍니다. 입지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기관에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엔 청와대와 국회, 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 투기 관련 신고를 접수해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패 척결과 공정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이렇게 정부 합동조사 또 경찰 조사까지 시작됐지만 실제 처벌까지 가는 과정은 그리 간단치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알려지지 않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인데 법적으로 따질 때 이 범위가 좁은 데다가 실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아닌지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LH에 이어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퇴직 후를 대비해 투자를 한 건 맞지만 알려지지 않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을 살 당시엔 민간 개발을 기대했고 3기 신도시로 지정될 줄 알았으면 오히려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신도시로 지정돼 땅이 강제 수용되면 공사 기간 동안 소유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최대 10년까지 개발이 제한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만큼 민간 개발만을 바라보고 땅을 사긴 쉽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난개발을 못하게 묶어놓은 거거든, 국가에서. 대신 이제 노란색 고기만 뭐 질 수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질 수가 없는 거야. 문제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은 업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신도시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비밀로 인정되기 어렵고 업무 담당자로부터 개발 정보를 전해들은 정황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개발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미리 알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자금 출처나 대출금 규모, 매입 경위 등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합동조사단도 거래 내역과 경위 확인은 가능하지만 계좌 추적을 통한 자금 출처 확인이나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424명 늘어 이틀 연속 400명대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져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6건 추가 확인됐는데 한 건은 국내 감염 사례입니다. 백신 접종에는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하루 새 6만 5천여 명 추가돼 여세 동안 15만 4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뒤에 숨진 사람도 대전과 전북에서 3명 추가됐습니다. 모두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50대 남성 A씨. 그제 오전 9시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41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2시쯤 숨졌습니다. 또 다른 50대 남성 B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접종한 뒤 15시간이 지난 뒤 사망했습니다. 20대 사망 사례도 신고됐습니다. 대전의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여성 C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쯤 백신을 맞았고 42시간 뒤인 오늘 새벽 5시 반쯤 숨졌습니다. 이들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아직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전신 반응을 뜻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도 한 건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인 50대 여성으로 백신을 맞고 10분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치료제를 투여받고 특별한 처치 없이 회복됐습니다. 어제 확인된 사망 2건과 관련해선 예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없었고 몸 상태가 접종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사망과 접종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사건이나 사고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는 현재 의학과 과학의 영역입니다.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긴장되시는 것 같으세요?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요양병원에 이어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선 병원장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백신들이 모두 다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국민들이 뭐든지 자기 순서되면 좀 맞기를 바랍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내일부터,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다음 주부터 접종에 들어갑니다. 이들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보건의료인의 접종 동의율은 88%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백신 접종 뒤에 숨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막연한 불안감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사망과 백신의 관련성은 아주 낮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신고된 사망 사례와 백신 접종의 인과성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조사가 좀 더 필요하지만 접종과 사망 사이 관련이 있을 확률은 극히 낮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는 이 사망이 백신과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99%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일정한 비율로 계속 사망하는 환자가 생기는 곳입니다. 대규모 접종이 더 시작이 되면 사망 보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는 사례들이 다 수집이 되기 때문에 사망자들이 기저질환을 가진 입소자였던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접종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종사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망 5분 나온 경우는 전부 다 입소자죠. 평소에 안 좋아서 입원하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셨던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 보고는 꽤 많이 있었고 인과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가장 경계할 부분은 백신 불안감이 국민 사이에 퍼지는 겁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접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접종률이 떨어지게 되면 코로나 종식이 조금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접종을 기피하면 사회적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불안 때문에 예방접종을 안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제 이런 요양병원 시설에서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그 확산되는 걸 막기가 굉장히 어렵죠. 접종을 하지 않으면 큰 유행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의 방역 단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전후로 무리하지 않고 특히 예진 씨 몸 상태를 의사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안전하게 접종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보관 중인 백신이 한때 기준 온도를 벗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품질엔 이상이 없으니 정상적으로 사용하라고 통보했지만 일부 병원 종사자와 접종 대상자들은 불안감에 접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지난달 27일 이 병원 환자와 종사자가 접종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0명분이 이송됐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의 온도가 0.3도로 내려가더니 20여 분이 지나자 영하 2.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적정 보관 온도는 영상 2에서 8도, 기준 범위에서 5도 가까이 벗어난 겁니다. 병원 측은 곧바로 문제의 백신을 다른 냉장고로 옮기고 관할 보건소에 온도 이탈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어떤 사고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진료부하고 의논을 해서 상급기관에서 오셔서 사진하고 이탈 경위하고 다 보고 가셨고. 관할 보건소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의 유권 해석을 받아 오늘 오전 계획대로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라고 요양병원 측에 통보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냉장고 보관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냉장고에 보관한 시간이 짧아 백신 품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관할 보건소 측에 회신했습니다. 보건소 측은 백신 냉장고의 온도를 다시 측정해 보니 정상이었다고 밝히고 온도 표시 장치의 센서가 잠시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 종사자와 환자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접종을 꺼렸습니다. 불안한데 안 맞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뭐 책임 소재가 물을 것 같고 끝까지 안 맞으라 그러면 뭐 나중에 안 돼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겠다. 부산시는 백신 보관 냉장고가 기준 온도를 벗어난 사례가 지금까지 7건 보고됐지만 백신 폐기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꺼이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일반 국민처럼 백신 선택을 하지 않고 접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접종 시기와 관련해선 6월로 예정된 G7 일정을 역산해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물에 잠긴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100명 넘게 구조용 보트를 타고 탈출하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이 침수 피해 원인을 놓고 아직도 주민과 자치단체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KBS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원인을 검증했는데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 K 박연선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폭우로 물에 잠긴 대전의 한 아파트. 주민 144명이 보트를 타고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한 명은 숨졌습니다. 가구마다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도 봤지만 재난지원금은 200만 원이 전부. 주민들은 자치단체에 공공시설물 배상을 요구했지만 자연재해라며 거부당했습니다. 능력을 보면 결국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삼성화재에서는 이거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 당시 CCTV 영상입니다. 비가 시작된 새벽 4시부터 5시 10분까지 117mm가 내렸을 때만 해도 아파트 내 배수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시 20분부터 물이 급격히 차오르더니 6시쯤엔 주차된 차들이 물에 잠깁니다. 40분 사이 추가된 강수량은 불과 13mm. 주민들은 아파트 옆 산책로 배수로에 불어난 물이 아파트 내로 들어찼다고 말합니다. 전화 와가지고 근데 쫓아 내려와 보니까 이미 담벼락은 무너져가지고 우리 아파트 쪽으로 막 이게 쏟아지는 거를 이제 봤죠. 전문가와 침수 원인을 검증해봤습니다. 먼저 지하 공간과 주변 배수로 등을 포함한 당시 아파트 전체 침수량을 실측했습니다. 침수되었던 깊이를 재고 있습니다. 이 깊이는 아파트 면적과 함께 곱하면은 아파트에서 이제 비로 인해 침수되었던 침수량을 그 결과 아파트 전체 침수량은 9,425세제곱미터였습니다. 이어 아파트 내에 내린 비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아파트 내 배수구가 막힌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아파트 내에 들어찬 비의 양은 944세제곱미터, 전체 침수량의 10%에 불과합니다. 외부에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됐다는 얘기입니다. 논란이 된 아파트 옆 산책로. 밑에는 복개천 형태의 배수로가 있고 삼면으로 둘러싸인 댐 같은 모양새입니다. 실험 결과 당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이 배수로로 유입된 빗물은 무려 약 3만 세제곱미터, 배수로 한계치를 4,000세제곱미터 초과한 양입니다. 해당 배수로에서는 당시 토사와 비닐 등 폐기물 12,000톤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수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탓에 8,000세제곱미터가 넘는 다량의 물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찬 걸로 추정된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그 배수로가 감당을 못해서 결국은 코스모스 아파트 쪽으로 물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를 토대로 아파트 침수가 명백한 인재라며 해당 구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본격적으로 단일화 논의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시대전환 그리고 열린민주당과 후보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10년 전 무상급식 파동 당시 스스로 물러났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시험대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지은 죄를 갚아라 하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틀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41.64%를 얻어 2등 나경원 전 의원과의 격차를 5%포인트 넘게 벌렸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시정 운영 경험과 중도 확장성을 강조한 것이 승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비 경선 결과를 뒤집은 오 전 시장의 승리에 단일화 상대인 국민의당은 이변이라며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조만간 대리인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후보님과는 조만간에 만남을 통해서 건설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가급적 빨리 만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 경선에서는 박형준 교수가 54.4% 과반 득표로 넉넉하게 선출됐습니다. 잘못된 권력의 횡포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 선거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진 않았지만 오세훈 후보 선출에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후보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토론회를 벌이는 등 법력권 단일화도 시작됐습니다.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도 단일화를 시도할 예정인데 김 후보가 세 차례 토론과 토론 배심원단 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진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직업군인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하사가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싸우겠다며 자신을 드러낸 게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달라.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삶을 마무리한 변 전 하사 23살이었습니다. 군대라는 어찌 보면 성별 개념이 가장 강한 조직에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문제를 물은 지 1년이 넘는 시간, 우리 사회는 얼마나 고민해봤을까요? 지영철 기자가 짚어봅니다. 법원으로부터 여성으로 성별을 인정받고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변희수 전 하사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 사라지진 않겠지만 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혐오가 가득한 애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사회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아직 첫 변론도 열리지 않았고 사회적 논의도 한때 관심에 그쳤습니다. 그 어린 친구가 떨면서 얘기하고 너무 진정성 있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죠. 사실은 공공 영역에서 빨리 흡수해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해볼 계기가 없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12월엔 국가인권위원회도 육군의 전역 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제도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군은 법이나 제도가 정비되면 따르겠다는 입장, 먼저 논의하기보다는 사회 논의를 뒤따라가겠다는 기류입니다. 현재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는 나라는 20개국이 넘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지부진한 차별금지법 논의가 부끄럽다는 얘기가 나왔고 인권위는 국회에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내걸린 성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누군가가 이렇게 찢어버렸습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러자 한 누리꾼 훼손된 광고판 위로 이런 문구를 써넣었습니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혐오를 이길 겁니다.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함께 살아가자는 뜻이었겠죠. 물론 쉽지 않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알 수 없습니다. 편견에 맞서던 변희수 전 하사의 선택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망가졌다가 되살아난 현수막 문구처럼 다르지만 존중하는 삶의 방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추모의 방법이 아닐까요? 미얀마 민주화 촉구 시위 소식입니다. 경찰의 유혈 진압이 이어지면서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시신을 기증해달라는 유서를 갖고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19살 대학생도 포함되는데요. 오늘 국민들의 애도 속에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만달레이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에서 19살 대학생 마째 신이 군경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숨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시위 도중 죽거든 장기를 기증해달라는 유서를 품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했던 마째 씨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애 첫
투표를 했습니다. 그날 입었던 아웅산 수치 고문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은 오늘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수의가 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계속 유혈 진압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군경이 총격에 숨진 사망자를 옮기는 장면이 하늘에서 촬영됐습니다. 이 장면은 시위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한 군인이 서툴게 실탄을 장착한 뒤 주저하지 않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합니다. 무차별 발포는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길을 가던 10대가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치료하던 의료진을 마구 폭행하는 영상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금까지 군경의 폭력으로 미얀마에서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여 명이 구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판의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Is abhorrent. As I said today, it is repulsive. We are evaluating policy measures that may be appropriate. 미얀마 군정은 하지만 보란 듯이 유혈 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군부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손가락 3개를 펼쳐든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초모툰 유엔 대사를 KBS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초모툰 대사는 미얀마 민주정부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며 흔들림 없이 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군부를 공개에 규탄한 직후 해임됐던 초모툰 대사가 닷새 만에 미얀마 유엔 대표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시위대들은 저항의 상징인 새 손가락을 지켜들었습니다. 초모툰 대사는 KBS 취재진에게 군부가 임명한 틴 마웅나잉 대사 대행이 오늘 오후 사임했으며 자신이 미얀마 유엔 대사라는 데 대해선 유엔에서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t's a thing getting clear because when they assign as a charge, it's already submitted the resignation letter, so it's clear that there is no one to contest me. 초모툰 대사는 국제사회가 군부 쿠데타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더 강력히 규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That is what I continue to work for the people of Myanmar. That's why I will remain here for the people. 국제적 연대도 촉구했습니다. We all have to work in a spirit of togetherness. Solidarity, unity. 시위대들도 미얀마 군경의 유혈 시위 진압에 참혹함을 알리며 눈물로 유엔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안다고도 했습니다. We are all rising up. We're not going to give up. We're not going to give up. Okay? And we know South Korea succeeded and the revolution really inspired u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쿠데타 규탄 성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영국의 요청으로 이곳 시간 오는 5일 금요일에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미얀마 유엔 대사 문제를 포함한 미얀마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은 조금 전 긴급 공지를 통해 미얀마 군부가 현재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만큼 앞으로 강경한 방식의 진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 교민들은 통금 시간을 어길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외출 자제를 당부하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수소경제, 30년 뒤는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돈 3천조 원 시장 규모입니다. 에너지 비중의 18%를 차지하게 되고 관련 일자리도 3천만 개 늘어납니다. 이 수소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면서 30년생 소나무 9천억 그루가 제거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 60억 톤을 감축하게 됩니다.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천연가스와 수증기를 반응시켜 만들기도 하는데 지금은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이른바 그린 수소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마다 이 수소 경제를 선점하려고 뛰어들었는데요. 독일과 유럽의 상황, 김기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시의 무어부르크 석탄 화력 발전소. 2015년 완공돼 연간 87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 그린 수소 공장으로 극적인 변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발전소 문을 연 지 불과 6년 만입니다. 올 7월 착공해 2025년 첫 생산이 목표입니다. 도처에 널린 풍력 발전기가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100% 공급합니다. 이산화탄소 제로 배출이 목표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함부르크시는 남은 두 곳의 석탄 화력 발전소 모두 2028년까지 폐쇄할 계획입니다. 독일 산업화를 이끈 탄소 도시는 그린 도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Ja, wir haben einen sehr ehrgeizigen Klimaplan, um CO2 einzusparen mit gut 400 Maßnahmenpaketen, die bis zum Jahr 2030 ungefähr 2 Milliarden kosten werden. 이 사업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회사 로열 더치셀도 참여합니다. 그린 수소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 겁니다. Shell haben wir uns da klar zu committiert, haben wir ganz klar den Auftrag und auch die Ambition auf der erneuerbaren Seite nicht nur eine Beschleunigung. 과감한 사업 추진의 배경엔 독일 정부 그리고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6월 수소시장 확대를 위해 10년간 90억 유로 약 12조 원을 투입하는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한 달 뒤 수소 로드맵을 내놓은 EU는 2030년까지 4,700억 유로 약 64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이 탄소 경제에서 탄소 중립으로 전환되는 시점, 각국의 수소 경제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함부르크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다시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마당에 일본 정부가 난데없이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입니다. 일본 정부 기준치의 5배, 후쿠시마현 자체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를 넘긴 건 재작년 홍어 이후 2년 만으로 우럭 출하와 유통은 즉각 중단됐습니다. 海の底に残っててそういう魚が食べてまた取れたら、絶対やっぱり消費者は買わないと思いますね. 그러나 일본 정부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문제의 우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을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른 어종과 관계없는 특이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日本のこの食品に対する風評被害ですよね。これ科学的に判断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현재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 중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모두 15개국입니다. 특히 일본 부흥상은 미야기현 양식 멍게의 경우 10년간 기준치 이상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다며 한국을 겨냥했습니다. 생산량의 7割から8割が韓国に輸出されておりました。しかし現在の輸出量はゼロであります。科学的根拠に基づかない差別や偏見はお互いに避けようではありませんか. 하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일본 국내에서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립니다. 정작 일본 국민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후쿠시마현은 동일본 대지진 10년이 지나는 다음 달부터 어획량 제한을 완전히 풀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산물 수입 압박도 그만큼 강도를 더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국내선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습니다. 가동 중인 원전도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런 기조와는 달리 정부가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모순된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2009년 첫 수출에 성공한 한국형 원전으로 올해 상업 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원전 건설 해외 수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탈원전 기조 속에 관련 산업 수출도 줄었습니다. 원전 설계와 부품 등 원전 산업의 해외 수출 실적은 2018년 4,400억 원에서 2019년 200억 원 규모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한수원을 중심으로 체코 원전 등 해외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수출 전략 마련에 나섰고 원전 입찰 정보 등을 모은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부품 공급망 이 부분을 제대로 복원하고 다시 잘 살려내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위험한 원전이 해외에서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핵발전 수출 정책은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정부는 국내 원전은 입지와 폐기물 등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지만 여건이 되는 해외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최근 KTX 안에서 음식을 먹고 이를 지적하는 다른 승객을 향해 막말까지 한 20대 여성이 논란이 되는데요. 이 승객이 결국 경찰에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열차 내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많지만 고발까지 이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 안, 한 승객이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와 음료수를 먹습니다. 대중교통 내에서는 음식물을 드실 수 없습니다. 음식물 섭취를 금지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주변 승객이 항의했지만 이 승객은 오히려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라며 막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철도는 27살 A씨를 감염병 예방법과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했습니다. A씨가 승무원 제지를 받고도 또다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등 방역수칙을 계속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열차 내에서 승무원이 방역 지침을 준수토록 계도하였음에도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한 달에 1000여 건가량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고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최근 관련 게시글을 올렸던 승객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철도경찰대는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